조선 역사에서 장녹수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여성은 드뭅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대와 기록마다 조금씩 달리 전해지지만 대체로 장녹수라는 호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기록인 중종실록에서는 그녀를 장수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경은 후궁의 품계 가운데 하나로 왕의 총애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출발은 너무도 낮았습니다. 장녹수의 아버지는 충청도 문의현령을 지낸 장한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에 오른 사실만 보면 중인의 삶도 가능했을 듯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첩이자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조선의 법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일천즉천, 곧 한쪽 부모가 천민이면 그 자식 역시 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장녹수는 어릴 적부터 신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장녹수에게는 언니 장복수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내수사 여종으로 일했는데 훗날 동생 덕분에 신분이 면천되어 양인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만큼은 두 자매 모두 신분의 벽에 막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면 당당히 혼례를 치르고 남편을 따라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장녹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민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성장 과정에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녀가 제한대군 집안의 노비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집안에서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장녹수는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성곽을 멀리서 바라보며 스스로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장녹수는 인간사를 보는 눈, 권력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를 어렴풋이 배워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장녹수의 젊은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난은 그녀를 어린 나이에 고된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고 혼인을 여러 차례 거듭했다고 전해집니다. 제한대군의 집안 노비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안정된 과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삶의 돌파구는 뜻밖에도 노래와 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녀는 단순히 남성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궁중잔치나 관청행사, 심지어 외교사절의 접대 자리에서도 노래와 춤, 제담을 선보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녀가 되려면 일정한 재능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장녹수는 바로 이 길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가 절세미인이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용모는 보통을 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안과 언행의 재치였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10대 소녀처럼 보였고 눈치와 재담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장녹수의 특징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이는 30여 세였으나 얼굴은 16세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보통이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주리가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웃음과 미소로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반말을 하고 심지어 상대를 조롱하거나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노래 실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입술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맑고 고운 소리를 내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천민의 딸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첫 만남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야사에 따르면 어느 날 연산군이 신분을 숨기고 제한대군의 집을 찾았을 때 장녹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매료된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왕과 기녀의 만남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단순한 유의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불안과 분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기뻐하였다.
이는 연산군의 성격을 간파한 장녹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평소 사대부의 직원과 간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녹수 앞에서는 그런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녀의 농담과 조롱은 왕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고 때로는 분노를 웃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연산군은 그녀를 정식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사품 수건, 이어서 1503년 12월 종삼품 수경으로 봉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천민 출신 기녀가 조선의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왕의 총에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무명 500피를 하사했고 화재 위험을 이유로 그녀의 집 주변에 민가를 헐어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노비와 전답, 가옥도 수없이 내려졌습니다. 1506년 1월에는 언니 장복수와 조카들은 면천되어 양인으로 올랐고 형부 김효선은 벼슬길에 올라 가문 전체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은 장녹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예우했습니다. 천민 출신 여인의 모친이 국왕에게 어머니라 불린다는 사실은 조선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대부 사회의 반발과 백성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연산군과 장녹수는 그 모든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에는 권세로 직결되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장녹수의 집에 뇌물을 바쳐야 안전할 수 있다고 여겼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인사와 상벌이 좌우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동지중추부사 이병정은 자신의 노비를 꾸짖은 사건이 빌미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장녹수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조정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녹수의 권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은 1505년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기생 옥지화가 우연히 그녀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연산군은 군기시 앞에서 옥지화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여러 기생원에 돌려 보이며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한 사람의 치마를 건드리면 목숨을 잃는다는 메시지가 조정과 백성에게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장녹수의 이름은 단순히 왕의 연인이나 후궁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궁중의 여학들은 그녀 앞에서 몸을 떨었고 신하들은 말끝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은 그녀를 나라의 화근으로 부르며 원망했습니다. 1506년 연산군과 장녹수는 후원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연산군은 문득 피리를 불며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아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왕은 눈물을 흘렸고 곁에 있던 장녹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도성 곳곳에 쌓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장녹수 또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권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찬란한 저택, 수많은 하사품들 속에서도 장녹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성의 백성들은 한 여인의 사치 때문에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원망했고 사대부들은 왕권이 기생과 후궁의 소나귀에 놀아난다며 분노했습니다. 그 불만은 마침내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연산군의 곁에서 웃고 울던 장녹수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기생으로 전전하던 여인이 이제는 조선의 왕과 함께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06년 9월 2일 마침내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의 젊은 대신과 무장들이 모여 중종 반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백성들의 원망과 사대부들의 분노, 그리고 연산군의 폭정이 결합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궁궐에 들어닥친 반정군은 빠르게 왕의 측근들을 제압했습니다. 연산군은 허망하게 왕좌에서 끌려 나왔고
10여 년 동안 조선을 흔들었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왕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 바로 장녹수에게도 거칠게 쏠렸습니다. 중종실록은 그녀가 왕을 미혹시킨 요부로 지목되었다고 전합니다. 반정 세력에게 장녹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과 방탕을 가능케 한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정군은 장녹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왕권의 폭주와 유흥의 제도를 한몸에 체현한 그녀의 존재는 새 왕조 질서에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장녹수는 궁궐에서 끌려나와 군기시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형벌을 집행하던 관청이자 죄인의 최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단순한 사형 집행이 아니라 백성과 군중이 직접 참여하는 분풀이의 무대였습니다. 중종실록은 장녹수가 참수형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은 기록 한 줄로 담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그녀의 시신을 향해 돌과 기와장을 던지며 일국의 고열이 여기에서 탕진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시신은 돌무더기에 덮여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 시대에 쌓인 분노가 응축된 집단적 폭발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장녹수는 왕의 폭정을 대변하는 존재였고 그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은 뒤틀린 시대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끔찍한 최후는 역설적으로 장녹수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만약 그녀가 단순한 후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백성의 증오를 집중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조선의 권력 구조와 민심의 균열을 한몸에 압축한 상징이었습니다.